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대 유목민족이죠. 월지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들이 동아시아 문화, 특히 우리 고대 한국 문화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상당히 흥미로운 가설들이 많더라고요.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한국 선사시대의 대표 유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고인돌이나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기원전 2, 3세기쯤 중앙아시아에서 온 월지족의 문화일 수도 있다. 이런 가설입니다. 그 연대 자체가 확 뒤로 밀리는 거네요. 네, 기존의 탄소 연대 측정법에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 만약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라면 한국 고대사 연표에 아주 큰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와, 흥미롭네요. 그럼 일단 월지족이 대체 어떤 민족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토아라인, 박트리아의 토아로이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했을 수 있다. 이런 설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고요. 천막생활 유목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이미 옥 무역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조로아스터교와의 관련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왜 이동을 시작했냐는 거죠. 당시 기후변화라던가 아니면 스키타이족의 이동 같은 어떤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프리시아라는 곳과의 연관성, 이게 또 중요하게 언급되는데요. 프리기아요. 네. 이 프리기아인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월지족이 되었거나 혹은 밀접한 교류를 했을 가능성, 이게 나중에 동아시아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하네요. 그러다가 기원전 177년, 이때 흉노에게 패배하면서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이때 큰 분기점에 맞이합니다. 서쪽으로 간 세력, 이걸 보통 대월지라고 부르는데요. 대월지. 이들은 박트리아 지역으로 가서 나중에 쿠샨 왕조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쪽으로도 향했다고 나오죠. 네네. 서쪽의 대월지는 그 박트리아 지역에 있던 5개의 흑푸, 그러니까 토착제후 세력을 복속시키고 그중 하나가 쿠샨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간다라 미술이나 대승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쪽 역사는 그래도 좀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자료들은 이 동쪽으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남았던 세력, 소월지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 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인돌, 그리고 편두, 빗살무늬 토기, 삼신산 신앙, 미륵신앙 같은 거요. 이런 한국 고대 문화의 특징들이 이 월지족 문화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유물들이 우리가 알던 그 까마득한 선사시대가 아니라 비교적 후대인 기원전 2, 3세기. 이때 들어온 월지족의 흔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 근거로 탄소연대 측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고요. 석회암지대 같은 곳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네, 상당히 대담한 해석인데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좀 보면요. 첫째가 고인돌입니다. 네, 고인돌. 한국에 정말 많죠. 전 세계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월지족의 조장, 그러니까 시신을 새에게 맡기는 그런 장례 풍습이냐 아니면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재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조장 풍습이요? 네, 조로아스터교의 침묵의 탑 대웅으로 쓰였거나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어떤 의식의 장소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머리 모양을 바꾸는 편드 풍습도 중요한 연결고리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고대 한국, 특히 진안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월지족이 세운 중앙아시아의 구자국이나 고대 이란 정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도 좀 독특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그건 왜 강가나 해안가에서 주로 발견되냐는 거죠? 이걸 두고 월지족이 광물을 가공할 때 썼던 도관이었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도간이요? 빗살무늬 토기가요? 네, 그러니까 광물 재련에 물이 필요하니까 강가나 해안가에서 작업을 했을 거라는 논리죠. 상당히 독특한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문화에 깊게 뿌리 내린 삼신산 신앙 있잖아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네, 삼신산. 이런 신앙이나 미륵신앙, 역시 월지족의 이동 경로라던가 그들의 신앙체계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륵신앙까지요? 네, 가야 허황옥의 오빠로 알려진 장유화상이 월지국 출신이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월지국의 다른 표기일 수 있다는 설도 뭐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그러고 보니 미륵 신앙이 그 페르시아의 미트라 신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본 것 같아요. 이게 유라시아 전역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인상 깊네요. 정말 뭐랄까 굉장히 넓은 시각을 요구하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이 가설만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되진 않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월지족이 본격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기 이전 시대, 예를 들면 중국의 요순 시대의 기록이나 한국의 부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 계통의 문화 요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 이전에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충용이라던가 공공족 같은 이름들, 아니면 불여와 연관된 브레가야 같은 지명들에서 그런 흔적을 찾는 연구들이 있죠. 그렇군요. 이건 결국 월지족의 이동이 딱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복잡한 교류 역사가 배경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원전 2, 3세기의 이동,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지족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동아시아 고대사를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건 맞지만 이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네. 뭐 스키타이나 프리기아 문화와의 유사성 같은 것도 더 파고들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편두나 꽃갈모자, 형사취수 같은 풍습들요. 맞습니다. 가설은 가설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역시 더 많은 고고학적 증거나 문헌 연구가 뒷받침되어야겠죠. 신라 왕족의 스키타이계라는 주장이나 경문왕 설화랑 그리스 신화의 유사성 같은 기존의 논의들도 이런 큰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오늘 저희는 월지족이라는 어쩌면 좀 생소했을 수도 있는 고대 민족을 통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고대 문화의 기원에 대한 아주 새롭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담한 시각을 접해봤습니다. 네. 고인돌에서 미륵신앙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문화 요소들이 저 멀리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상상력 자체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월지족 연구는 정말 동서문화 교류가 얼마나 복잡하고 깊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비록 아직 증명이 더 필요한 가설 단계인 부분들이 많지만 기존의 어떤 역사 해석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탐색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월지족 같은 고대 민족들의 이동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문화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어왔던 문명관이라는 경계는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